주거독립 3부작 2부 시작합니다. 자, 땅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데 집은 이거 사야 되나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나? 양쪽 다 알아보는 게 확실하겠죠. 먼저 매매 쪽부터 갈피를 잡아보겠습니다. 집 매매. 진짜 까놓고요, 요즘 건축비 장난 아니죠. 이럴 땐 차라리 전세나 매매같이 다 지어진 집들에 들어가는 게 이게 승자 아닌가? 라는 생각, 어쩜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죠. 멀쩡한 집이 없어요. 전세를 찾아보려니까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오래돼서 주인들도 나오고 싶어하는 집들이 전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집에 내가 몇 억씩 들여서 수리를 또 할 수도 없고 남의 집인데, 그런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괜찮은 집은 매매로만 나와요. 이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무려 4년 밤낮으로 전원마을 임장에 시간과 노력을 그냥 때려 부어서 끝끝내 전셋집을 마련한 케이스죠. 이 정도의 각오와 노력이 들어가야 좋은 집 찾는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전세가 이러니 월세는 더하겠죠. 게다가 요즘 워낙 사기들도 많고, 어휴, 바로 그래서 저는 단독 전원주택 전월세 그닥 권유해드리지를 않네요. 그럼 신축 매매는 큰맘 먹고 전 재산 그냥 올인 하는 건데 어떤 집을 골라야 평생 후회가 없을까요? 모양이 집 모양이어야 돼요, 모양이. 진짜 집. 예, 진짜 집 모양.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다 네모네모나잖아요. 네모네모난 걸 다 쌓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시공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렴한 가격에 네모난 걸 만들면은 시공 디테일이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붕 있는 옛날 전통적인 그 지붕 모양을 갖춘, 집 모양을 갖춘 걸 갖다 고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고르고 네모난 거 이게 고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 가격에 그런 거 만들려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모네모 집, 전통 한옥 같은 집, 또 이런 집은 진짜 교묘하게 잘 감춰놨습니다. 특히 조심하세요 하는 것도 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새로 다 리모델링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 새 집처럼 보여요. 다 깨끗해. 다 전부 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가서 보니까 다 새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었겠죠. 근데 저게 원래 저렇게 안 생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이제 기존 집 위에다가 이제 한 커플을 더 입혔어요. 아, 그걸 왜 그렇게 했지? 뜯어내고 새로 하면 괜찮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플립 하우스라 그래요. 옛날 집을 갖다가 그 집장사들이 그걸 갖다가 뭔가 안쪽부터 고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팎의 포장만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비싼 돈에 빨리 후딱 팔고서 넘어가고 들어가면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가 낡아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요거는 이거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저분한테 막바로 물어보세요.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아니,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 모두 링크 붙여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단독 전원주택 매매, 글쎄요, 저는 솔직히 신축에 더 무게를 둡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 가셔야죠. 집 신축. 따라서 이번 포커스는 집 짓기. 시작할 때는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아무래도 건축분쟁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겠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단지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는 분 없냐? 지인 통해서 이렇게 많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약서도 없고. 네, 계약서도 없고. 네. 하자 나와도 뭐 말도 네. 못하고. 돈 달라면 돈 줘? 네. 밥 달라면 밥 줘. 갑자기 정색하고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쪽에서는 당연히 야야 그거 뭐 우리끼리 뭐 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뭐 그러면 네. 안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6개월, 1년씩 가시는 경우에 저한테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발생해서 뭐 만약에 1억인데 대금을 9천만 원을 드렸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가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상담 오셔서도 되게 아무런 조치도 못 하실 것 같은 얼굴로 맞아요. 네. 제 얘기를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 받고도 또 조치를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쨌든 큰 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잘 아셨죠? 계약서는 필수고요. 웬만하면 지인분께 시공 맡기지 말라.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런 지인 시공 의외로 많을 겁니다. 벌써 제 주변만 해도 2씩이나 되고요. 근데 이 케이스가 진짜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결과가 좋지 못하네요. 이분 말씀처럼 그냥 아예 모르는 분께 맡기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봐. 설계라 시공이라 벌써부터 뭔가 어렵고 두렵고 복잡해 보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믿고 따라오세요. 하나하나 덧셈 뺄셈부터 손잡고 가르쳐 드리죠. 건축주가 생각하는 평당 개념과 이제 이렇게 시공자가 생각하는 평당 단가의 개념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토지값을 제외하고 가전유들 제외하고 쇼파나 이런 집기들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몽땅 비용을 평당 단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평당 단가는 그런 것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방 가구가 빠져 있고 인입비, 가스, 수도, 전기 이런 부분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건축주가 생각하는 평당 단가랑 시공사가 생각하는 평당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라는 거를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예비비 안에는 뭐 인입비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뭐 주방 가구라든가, 그리고 평당 단가의 개념의 면적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허가상 면적과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허가상은 40평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60평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주 분들은 나는 허가상 50평이니까 얘를 평당 단가로 나눴을 때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공사하시는 시공사 측에서는 실제로 지어지는 실면적이 60평이니 60평으로 나눴을 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아시나요? 근데 이걸 아직 모른다? 그럼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저희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 카톡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야 이놈아, 내가 이런 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만나냐? 그런 걸 알려줘야 쓸모있는 정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원 소개 내 집이라든가 전원주택 라이프라든가 집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단연간 일한 업체들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네, 그래서 저한테 막 네. 이 공사업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맞아요. 어떻게 제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분쟁을 너무나 많이 다룬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당 공사를 제대로 수행해본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 관련 분쟁을 사건을 많이 했어요. 그 건설 관련 이슈를 어떻게 법원이 보고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사건 하나 할 때마다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기는데 이런 뭐 변호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맡아놓으면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그 동네에 네. 건축업자가 전문으로 그 동네를 전문으로 막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더라고요. 예. 많아요. 네네. 이 사람한테 그냥 맡겨도 되는 네. 거냐? 그런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피해 보신 케이스가 저희 사무실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의뢰인분들이 같은 단지인데 따로따로 오셨는데 같은 시행사의 같은 시공사인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시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도 오시고 이제 이분도 오신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저 건설 전문 변호사 찾아서 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라고 믿을 수는 없겠네요. 아니, 네, 오히려 절대로. 네. 그 동네에 다 짓고 있다. 맡기지 마세요. 오히려 네네네. 걸르는 게 더 낫다. 네네네. 여기 짓고 있고 저기 짓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받은 돈 여기다 쓰고 저 집에 새로 계약해서 받은 돈 이 집에 맞아, 쓰고 맞아. 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집은 안 지어주고 결국에는 줄줄이 다 문제 생겨가지고 토지 소유권 다 와장창 이전 안 되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우려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마다 일 잘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시공업자분들은 몇 달씩 이렇게 대기를 해야 나한테 순번이 겨우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런 사람 누군데? 나 좀 알려줘. 하면 또 이게 광고가 되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최소 믿음직한 사람 찾는 방법,
이분 말씀이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에서 지었던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방문해 볼 수 있다면 기존에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후기,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못 만나게 하는 시공사도 있고요. 그리고 막 건축주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당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건축주분들과 관계도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선순환이면 계속 선순환이고, 왜냐면 이제 사진이나 뭐 오픈하우스 이런 거는 방금 막 지은 거라서 예, 이게 피드백이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그 집에서 1년, 2년, 3년 사셨던 분들은 롱텀 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후기가 찐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설계사 시공사 몇 군데 골랐다고 칩시다. 일단 만나봐야겠죠. 만나. 그 다음엔 어디서부터 뭔 얘기를 하지? 자자자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제가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이 방법을 이분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보시고요. 이어서 가격 협상하는 꿀팁까지 함께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레퍼런스를 내가 많이 가지고 오면 시공사에서 그거를 토대로 좀 만들기가 편하죠. 뭉뚱그려서 뭐 가족이 편안한 집, 코지한 집 이렇게 뭐 그렇게 약간 말씀하시면 시공사도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아닌데요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팁을 드리자면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좀 레퍼런스를 만들어 오시면 상담하실 때도 훨씬 진행이 빠르고 이제 결정하실 때도 빨라요. 딱 10장, 5장 고르고 골라서 이겁니다 하시면 노련한 분들은 자기 돈을 얘기 안 하시죠. 얘기하시면 이제 저희가 또 거기서 최대한 뽑아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잘 말씀 안 하시고 이거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기하면 안 돼요? 시공사 가셔서 상담하실 때 제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거는 가능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네네. 근데 이제 대략적인 선을 느낌을 주실 수는 있죠. 그거는 좀 너무 셉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넌지시 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또 정직한 시공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뢰가 있다고 하시면 대략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뭐 조경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얘기해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그러면 이 정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 금액 마지노선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상담해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공사의 성격을 좀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럼 진도 계속 나가도 될까요? 일단 나가겠습니다. 설계 시작합니다. 뭐 설계비가 얼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이 코딱지만한 단독주택 구조 빤한데 이걸 굳이 돈 주고 맡겨야 돼? 일단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설계비 아끼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계 돈을 좀 더 드리고 설계대로 하세요를 열심히 주장하는 게 좋은 집을 짓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집들이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집들,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집들을 갖다 지을 때는 사실은 뭐 그냥 표준 설계 정도만 써도 뭐 건축사한테 그냥 허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집, 요즘 집은 다 설계를 갖다 제대로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기밀, 고단열 주택으로 가잖아요. 단열성과 기밀성이 좋아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집들은 사실은 하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충 허술하게 져져가지고 지붕이나 벽체나 그 들어가는 그런 건축 재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건축 재료들이 얘가 내구성을 가지고서 문제가 없이 오래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잘 통하고 열이 잘 통하고 해서 해야지 얘가 이제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열재가 탁 들어가는 순간 실내 쪽에서 나간 열이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는 게 천천히 이제 흐르게 되죠. 근데 어쨌거나 바깥쪽에 있는 그런 건축 자재들은 예전보다 더 차가워져요. 차가워진다는 건 잘 안 마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벽체가 하나의 구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겹의 그 구조를 가져요. 실내 쪽으로는 뭐 석고보드도 있고 벽지도 있고 바깥쪽으로는 또 위장 마감재도 있고 젖는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습기 문제가 생기면은 곰팡이도 생기고 재료도 상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다가 상세하게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면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먼저 FM대로 하시면 설계 먼저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물의 완성도가 확실히 좋아요.
공간 구획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선이나 뭐 어떤 분할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전공하신 분들이 설계를 하시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풍경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설계라고 할까? 오히려 비용이 또 좀 더 절감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더 잘하시거든요. 건축사분들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상담을 하시고 짓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공부를 막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론과 실제가 막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올라가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딱 이게 아쉽다 하는 게 보여요. 그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정을 하시고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뷰가 이뻐. 근데 창이 없어요. 그래서 창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요. 설계사분들은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딱 먼저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저희 집 지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 같이 구현할 수는 없을까? 안 되겠지. 욕심이겠지.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설계사님께 툭 던져 봤는데요. 웬걸 완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더군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돈 좀 아끼겠다. 그게 진짜 아끼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단독 전원주택 쪽에선 더 그렇죠. 이쯤에서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상식들 몇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건축주들이 시공사들한테 항상 이 얘기 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설계대로 해주세요. 사실 건축에서 제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건축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해갖고 설계 쫙 잘해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다가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까탈스럽거든요. 그러면은 건축주한테 살짝 물어봐요. 요거 좀 복잡한데 요거랑 비슷한 재료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시공하면 안 될까요? 성능은 똑같습니다. 임의로는 안 해요. 임의로 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그 시공하자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상 허가를 얻어요. 그럼 집주인들은 사람들이 심성이 좋잖아요. 이렇게 성능이 똑같다 그러니까 믿고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쉽게 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시공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층으로 짓는 게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바닥이 50평이에요. 이게 단층으로 지은 거죠. 이게 기초가 이만큼 들어요. 근데 이게 반절이면 25평이죠. 기초 공사비가 반으로 되죠.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면적이 50평이죠. 반은 25평이죠. 외피 면적은 2층이 조금 더 높게 크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단층일 때는 내가 단층을 짓기 때문에 3m짜리 낮은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낮아지고. 그래서 같은 평형의 50평을 1층으로 지을 거냐 2층으로 지을 거냐 했을 때는 같은 평수로 2층을 지는 게 조금은 더 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계에 따라서